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지구촌의 평화를 만드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국가전략포럼이 발족할 때 아까 이만 장관 말씀대로 동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듯이 하나의 sense of affiliation이라고 동정심을 갖고 출발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에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선택에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과 지향과 통일과 평화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뜻을 함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자발적인 시민단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조찬 포물 문화를 만든 단체, 그리고 가장 먼저 국가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또 세계 평화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단체들이 합쳐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은 대단히 21세기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상당히 좀 방대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침 조찬처리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잠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오늘 이 주제 강연을 하라는 사명을 받고 수락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회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대단히 좀 아까 이만희 장관이 누구는 여러 가지 겸손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겸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이런 중대한 일을 과연 더불어서 해낼 수 있을지, 다만 희생을 하라고 그러니까 희생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지지 않을 만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새로운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에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조금 지금 40, 50대에는 또 이 말이 틀려지는데, 저 같은 70대의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은 한 세대, 한 세상을 살고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세상을 살때 다음 세상의 초반만 좀 맛을 보고 사셨어요. 말하자면 집신 신고 며느리들이 짜준 배틀에서 짜준 옷 입으시고, 그러다가 말년쯤에는 시골에 다니는 버스도 한두 번 타보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세상에 살고 약간의 새 세상의 초반의 맛을 좀 보시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 전통의 세상도 살아보시고 전차도 타보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계 88년 올림픽까지 보고 가셨어요. 아마 두 세상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 후에, 그러니까 근대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근대라고 하는 이런 새 세상도 초기 근대가 있고 중기 근대가 있고 말기 근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초근대라고 할까? 근대를 넘는 근대가 아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애 동안에 또는 한국에 살면서 지금 한국 사람이 정부의 외교관이나 무슨 정부의 공직이나 국영기업체의 공직이 아니라 그냥 보통 시민의 여건을 갖고 말라위에서 20년 동안 장사하는 사람, 콜롬비아에서 40년 동안 무슨 학교 선생 하시는 분, 에집트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 보통 사람의 보통 여건 갖고 그야말로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신 분들이 수십만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에 살면서 여러 세상을 살고 있고, 지금 살면서 전통의 사회,
초기 근대의 사회, 중기 근대의 사회, 말기 근대의 사회,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삽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전혀 없어본 그러한 새로운 세상의 경험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 그룹이 작년에 2050년에 메가 체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050년까지. 거기에서 미디어에서 이렇게 세상을 나눴습니다. BFF, Before Facebook Founding 와 After Facebook Founding. 전혀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까지도만 해도 그건 Before the Facebook Founding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SNS가 나온 이후를 After Facebook Founding. 그러니까 그만큼 SNS라는 것이 이 소위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통 시대, 근대 시대를 넘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인터넷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아프터 페이스북을 살아야 되는, 그것도 또 젊은 사람들은 좀 한참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안 되느냐. 당연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컨셉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의, 한 세대의 이름으로라도,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도 우리는 여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의 인문적이라고 할까, 사회적인 현상의 가장 저는 예증이 포프 프란시스코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프 프란시스코의 등장은 아주 우리가 이 정말로 서구적인 개념에서도 동양적인 개념에서도 전혀 새로운 세상을 예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 프란시스코의 이 등장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가장 완고한 고전적 전통적인 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캐서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조금 뭐 캐서릭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캐서릭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이 프란시스코 파팡이 취임을 하니까 이 부에트리코에 있는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의 한 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2000년을 기다려왔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수잇 교회, 제수잇파 신부로서는 최초의 교황이 된 겁니다. 그럼 제수잇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 순서를 할 때 이 제수잇에 가입을 할 때는 그런 걸 선사한답니다. 체스티, 겸손, 그러니까 자비, 겸손, 세 가지 겸손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 선서가 절대로 교회의 고위직을 맡지 않는다. 그걸 선서하고서 제수잇 회원이 됩니다. 그런 양반이 캐서릭 전체 최고의 10억의 최고의 수장에 올랐어요. 그건 이변이죠. 제수잇 교파 신부면서 죽여면서 제수잇의 이 선언을 얻은 거죠. 또 세상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신문이 많이 납니다만은 비유럽 계통의 최초의 신부요, 캐서릭이요, 제3세계 출신의 최초의 그 신부요, 가나안 나라 출신의 최초의 신부요, 교인이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요, 그리고 이 양반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법황도 이 양반이 최초로 취하신 것이고, 그리고 취임 첫날, 즉위 첫날 제수잇의 창시자인 이그나투스 로요라가
사제직을 수품하신 첫 미사를 집전한 세인트 마리아 마요라 성당을 찾아가서 기도한 최초의 신부고 캐서릭이고, 또 959년 만에, 그리고 959년 만에 이 오소도스, 이 그릭 오소도스, 그릭 종교의 수장인 바르톨로뮤 1세가 이 교황 즉위식에 참석을 한 최초의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00년 만의 일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정말서 제가 끔찍했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취임하신 뒤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가히 정통 고전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뭐 이 양반이 취임하시고 열흘도 안 돼서 어떤 조그마한 소년을 해가지고 캐서릭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자아이한테 세조금을 가지고 키스를 했습니다. 이슬람 아이한테도 키스를 해줬습니다. 최초의 일입니다. 이변입니다. 전통의 개념으로는 이변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캐서릭 최고의 수장의 자리입니다. 한 5년 전에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실도 사실은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의 예증이죠. 그러한 예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7월 2일자 중국의 당교의 주간지인 학습시보라는 데서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은 3000년 만에 대변혁 시대 문턱에 처해 있다. 이게 제목이에요. 3000년 만에 현 중국 사회는 도덕은 붕괴되어 있고 안정적 외교를 추구할 제국적 시야가 없으며 국제정세 대변화의 기회로 이용할 능동성이 부족하고 정치와 민주화 개혁은 추진력이 없다. 이게 말하자면 학습시보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의 등장을 서포트하는 좀 글인데, 3000년 만에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밖에서는 G2가 중국이 막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3000년 만에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상의 예증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 가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이 미디어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얘기를 써왔습니다만은 그건 일관해 보시고, 다만 우리는 근대를 넘어서 선진사회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근대를 여러 가지 토막으로 나눠봐야 돼요. 현직 대통령이 쓴 유일한 저서라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당 대통령이 자기 재임 중에 1976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Towards a New Democracy라고 하는 책인데, 자기가 대통령 재직 시절인데, 지나간 1950년에 비해서 1975년까지 25년 동안 얼마나 프랑스가 변했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주 허리케인 같은 변화, 혁명 같은 혁명이라고도 표현이 모자랄 정도의 변화라고 지나간 20년을 표현합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고, 허리케인도 따라가지 못할 만한 폭풍이라고 얘기하는 그 25년 동안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 한국의 지난날의 25년 내지는 한 50년 동안의 비교하면 그건 허리케인도 아니고 혁명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허리케인이라고 혁명이라고 했던 걸 보면은 노동자들이 8%가 자동차에 가졌는데 지금은 60%를 갖게 됐고, 대학교 졸업자가 가진 사람들이 6배가 늘었고, 무슨 연금이 무슨 배가 늘었고, 수명이 한 6년 늘었고, 세탁기 25년 전에는 세탁기와 테레비가 없었는데 지금은 10사람 중에 7사람이 세탁기를 갖고 10사람 중에 9사람이 테레비를 갖고, 혁명이다. 우리가 이하나를 쳤어요. 그럼 지금 75년, 50년에 비해서 75년 뒤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75년이 지나서 1975년에서 지금 2013년에 한국은 프랑스는 그 뭐예요? 무슨 세상이에요? 지금 지스카르 데스탕이 책을 쓴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아, 내가 그때 혁명이라는 말을 너무 잘못 썼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지금 혁명에 곱하기 10번 해야 되겠지? 한국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과거에는 20세기 말 이전에는 한 시대를 사는 사람, 한 시대를 사는 세대는 한 세상만을 살았고 단지 다음 세상의 등장을 느끼거나 다음 세상의 초기 증상만을 겪고 사라졌다. 점진적, 단계적 변화, 진화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을 사는 사람, 세대는 무질서하게 중첩된 여러 세상 살기를 지구촌 90억이 동시에 사는 세상을 맞게 된다. 수명의 연장, 속도의 비약, 정보의 유통속도와 범위의 세계와 인적 교류의 초급경으로 모든 시대, 모든 공간, 모든 생활 양식과 접촉, 인지, 인식, 대응, 행동, 판단해야 하는 한꺼번에 여러 세상 살기를 겪고 있고 또한 한 생애 동안 여러 세상 살기를 겪고 있다. 국가 사회 공동체는 반드시 장기, 통합, 융화, 지구촌적 안목으로 삶의 조건을 진단, 판단하고 공동체, 공익, 국익, 인류의 공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종래 인문사회 광고리 과학적 파라다임에서의 부분적, 기능적, 현실적, 이념적, 지역적, 차별적, 선형적, 자기완결적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것의 이러한 이 얘기의 가장 대표적인 한 극점을 뽑으라 그런다면 중국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효과를 보고 있고 북한 문제로 해서 우리가 북한의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중국의 존재라는 것이 단순히 한 지역 세력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파워가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글로벌 파워가 되는 것은 단순히 중국이 크다는 정도가 아니라 2009년의 기록을 한번 우리가 세상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4년 전인데 2009년이 중국이 글로벌 파워가 된 결정적인 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그해 세계 최고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에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하는 해가 됩니다. 그해 1364만 4,794대를 팔았습니다. 미국이 1000만 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 작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또 세계 최대의 무역 대국이 됩니다. 이런 그 세계 최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에너지, 자동차, CO2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게 좀 개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중국은 전통적으로 콩 수출 국가였습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을 때 금방 미국의 콩 수출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에서만 한국의 콩 수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중국의 콩값이 좀 싸다고 전부 이렇게 중국으로 가면은 우리 한국에 수출하려고 다 지금 쌓아놓고 한국에 적체했던 미국의 콩을 어떡할 작정이냐. 우리 좀 봐달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1992년이.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콩 수출국가였던 중국이 96년부터 콩 수입가로 전환을 하더니 2009년에 와서는, 바로 아까 얘기한 2009년에 와서는 세계 콩 수입의 최대 수입국가가 되는데 세계 콩 수입의 60%를 차지합니다. 제2등인 일본의 10배를 수입을 하는 그런 세계 최대 콩 수입국가로 전환합니다. 이 바람에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콩 수출업자들이 그냥 배를 튀기는, 말하자면 남아메리카가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09년서부터, 바로 그 2009년서부터 옥수수 수입국가로 전환을 합니다. 바로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옥수수 수출국가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에서부터 수입을 시작하더니 지금 예측으로 하는
금년이면은 세계 최대의 옥수수 수입 국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년말 통계로 나옵니다. 작년에 중국은 일약 세계 쌀 수입 2등 국가로 변동을 합니다. 작년 2011년까지만 해도 18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쌀 수입 1등으로 갑니다. 금년 봄에 중국에서 우유 파동 나신 거 농업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이 중국의 자동차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010년에 1,300만 대가 팔렸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장 라유이라고 하는 과학실부 차관이 작년에 어떤 자동차 관계 회의에 나가서 2020년간은 연간 4천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간 4천만 대. 중국이 만약에 이런 스피드로 가서 중국의 자동차가 중국 인구의 반이 된다면은 6억 5천만 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같이 미국, 일본같이 한 70%가 된다 보면은 그건 한 9억 대가 될 것이고 미국같이 거의 인구만큼 자동차 된다 하면 13억 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는 추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8억에서 9억 대 정도 됩니다. 뭐 환경얘기 그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제가 부디 이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례분 우리 대사님도 잘 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회의도 여러 번 만났던 UNEP의 클라우스 테퍼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분의 2003년에 벌써 2030년 10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회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정책은 현 GDP를 4배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선진국의 현재 생산 소비 양식을 사용한다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서 이어서 기자회견에서는 중국 경제성장 목표가 현행 방식대로 성공하려면 인류는 재앙이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 그것을 사용하는 에너지,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광물 자원, 또 그것이 소요되는 도로망의 구축, 또 그것이 갖고 있는 환경 조건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볼 때 그야말로 UNEP의 사무총장 되는 사람까지도 중국의 현재 경제성장 목표대로 성공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재앙이 된다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 특히 관심을 가질 대목은 원자력입니다. 중국은 원자력이 지금 20기가 가동 중에 있고 25기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계획대로 한다면 2020년까지 100기, 2040년까지 300기, 2050년까지 400기를 지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금같이 진행된다면 이런 스피드 갖고도 모자랍니다. 중국은 지금 일주일에 20만 킬로와트짜리 화력발전소 한 개씩을 지어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의 삶의 조건이 얼마나 가혹하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물 문제이지만 결국 세계 물 문제의 핵심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또 이 석유 에너지의 매장량으로 보나 또 소비량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해수면 상승의 문제로 보나 팬데믹의 문제로 보나 산업화의 문제로 보나 그 핵심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결국 중국 문제군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제를 인구 문제 여기서 뺐습니다만 거기에다 플러스 환경, 물, 에너지 자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생명 자원 조건을 전부 합쳐서 보면은 중국 문제군은 바로 세계 인류 지구촌의 21세기 새 세상 문제군의 핵심입니다. 생명자원, 환경, 도시화, 인구, 사회 변혁, 정치 갈등, 인종 분류 등
21세기 미래 지구촌 문제군의 극점이 바로 중국 문제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어렵다. 그거 부디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국의 문제군이 어떻게 해결될까? 저게 어떻게 전개될까? 그걸 보면 세상을 보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의 발전도, 중국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잘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문제군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보일 겁니다. 부디 미국 보고, 미국의 무슨 학자 이야기 듣고, 유럽의 무슨 그 거창한 낭만적인 무슨 전망, 그거 분석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눈으로 중국 문제군이 어떻게 해결되면 우리에게 제일 유리하냐.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군의 극점이고 중국 문제군 해결의 안목은 바로 뒤따르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2040년경 24억의 인구에 이를 인디안 서브컨티넨트, 인디안 대륙 문제군 해결의 길이기도 합니다. 중국 문제군, 인도 문제군, 저를 이렇게 통틀어서 히말라야 문제군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근대화의 세계가 만들어낸 근대화 초근대 합작품이고 인류 자체 미래 문제군의 핵심입니다. 결국 제국주의적 그러한 개념의 중국의 시대, 팩스 시니카는 오지 않습니다. G2의 시대도 오지 않습니다. 중국 문제군의 시대, 히말라야 문제군의 시대가 올 뿐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에 어떻게 그 극단의 변종, 하이브리드 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 써 있습니다만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 인상 이건 제가 빼는 걸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씩만 얘기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지나간 날에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은 1945년이 독립하는 140개 가까운 나라 중에서 유일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 정치민주화, 경제, 사회과학, 경제사회 개방, 문화예술의 선진화, 교육의 발전, 종교와 다원성, 인재, 육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제3세계 중에서 따라갈 나라가 없는 유일한 케이스고 더구나 일부에서는 선진국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는 사람인데 또한 동시에 인류 역사상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율 같은 거. 이건 2011년에 미국의 어떤 여자 학자께서 연구를 해서 포린 파리시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낙태율을 기록한 것이 대한민국의 낙태 현상입니다. 한 아이를 낙태해서 2.75명의 낙태를 시켰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그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가장 공자도 부러워했다는 우리 유교 국가인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이혼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이 성형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변종의 변종이죠. 극단의 변종. 극단의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이 성공이 있었듯이 극단의 대한민국의 해체, 사회해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생존하고 발전하고 통일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 주신 여러분께 드린 제일 마지막 17페이지에 두 사진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인트 프란시스코 법황님이 계시고 그 옆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십니다. 이게 4월 10일자 로이타로 통신사에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범세계를 대표한다고 하는 두 인물이 다 비전통의 파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법왕이고 한 사람은
한국의 출신 유엔 사무총장인 방기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국 출신 방기문이라는 거 갖고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사실 아시아 출신, 아프리카 출신 유엔 사무총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출신은 아프리카 출신, 버마 출신입니다만은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에스태블리시먼트입니다. 귀족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사람들은 다 옥스브리지나 유럽에서 유학을 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보면 이미 서양 사람이 방기문이 같이 순수하게 음성 촌룸에다가 이 나라에서 교육받아서 이 나라 외교관으로 떠들떠들만 영어가 갖고 유엔상을 쓰는데 세계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 그런 겁니다. 제 얘기의 결론은 여러 가지 썼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이겁니다. 요 옆에 김영이라고 하는 세계은행 총재를 옆에 세워놓고 놔보고 그 옆에 수단에 가서 살아있는 예수 노릇을 하신 이태석 신부가 옆에 한번 씌워놔보고 방기문 옆에 장하준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30만 부 영어로 쓴 책이 팔린 그러한 좀 다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그러한 경제학자가 옆에 있고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현세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옆에다가 이쪽 옆에다가 안중근, 이승만, 김구, 안재홍, 도산 안창호 선생을 씌워놔보고 이쪽에다가 김용기 일가농문학교 선생 1700년, 1800년에 1920년에 북경 가셔서 정말 자발적으로 해설을 갖고 오신 이승훈 선생님, 탄호 스님, 함석헌 선생 이런 분을 옆에 한번 세워보면 한국 사람이 종교적으로 그만큼 진지하고 이타주의에서 그만큼 진지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한국이 사는 길이고 아시아의 평화가 오는 길이고 세계의 평화가 오는 길이고 지구촌 문명의 새로운 얼터네티브를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이하게도 한국같이 그렇게도 폐쇄적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도 절대적인 강함과 절대적인 전쟁 상황에서 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그 때문에 한국 사람같이 세계 평화에 본능적으로 심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중근의 동학평화로 벌써 그게 100년이 넘은 전에 이미 아시아의 공동의 군대를 갖고 공동의 은행을 갖고 갖자고 주장을 하고 또 여러분 3.1운동 김이동열 선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건방집니다. 그냥 우리가 너희 일본에 앞서서 독립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 무지몽매한 일본 놈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일본의 침략에 공포에 떨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1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건방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그 후에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론이라든가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론이라든가 요새는 몽시니오 증이체 몽시니오의 3000년 문화 세계론이라든가 그런 대한민국을 그냥 단순히 그런 아주 극단의 공경에 있으면서도 나만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데 머무르지 않고 남을 홍익인간적인 당분의 홍익인간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은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민족주의인데 우리 3.1 독립운동 김이동열 선언서 같은 것은 그렇게 건방져요. 압제하고 있는 너를 계몽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압제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중국을 깨우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한 여기 안중근, 이승만, 김구, 안재홍, 김이동열 선언서 있고 이쪽에 김용희, 이태석 신부, 이승훈, 김용기, 탄호, 함석헌 나온다면 한국은 반드시
세계의 중심,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지구촌, 저는 걸 팩스 유니버스라고 그런다면은 새로운 지구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얼터너티브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몇 가지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한 게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전략은 이러한 복잡성과 세계 지구촌이 겹쳐 있고 여러 세상을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복합, 통합, 융합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홍익인간의 안중근 선생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통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공익과 공공이익을 위한 그런 희생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제 결론을 맺고 여러분들의 건성입니다. 감사합니다.